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화제가 된 것은 1991년에 위안부 피해자였던 김학승 할머니가 세계에서 최초로 자신은 위안부 피해자였다, 이러한 증언을 하여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진상 규명을 하겠다라고 하여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고, 1993년에 이 화면에 있는 고노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고노 담화는 상당히 양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죠. 위안부 동원이 간제적이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고요. 그 일본군이 직간접적으로 위안부 동원에 관여했다, 이러한 부분도 단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모집은 굉장히 간접적인 내용이 있었고, 가문이나 혹은 납치에 가까운 이런 것들도 있었다, 인정을 단시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공무원들, 관원들이 여기에 관여했다, 그렇게도 인정을 한 거죠. 그러나 이러한 고노 담화가 도화선이 되어서 일본 안에서는 이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려는 극우파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의 역사적인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러한 내용으로 오늘 쭉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안소라는 것이 어떻게 설치가 되었는가라는 것인데, 먼저 그 시작은 1932년 괴뢰 만주국이 건설되었을 때부터 시작된다. 기록상 최초의 위안소로 그 기재가 되어 있는 것은 상하이의 위안소입니다. 그러나 괴뢰 만주국이 1932년에 일본에 의해서 건설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만주 지역에 상당히 많은 일본군 위안소가 설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는 중일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중일 전쟁이 계기가 되어서 중국 전체를 일본군이 침략하기 시작했죠. 일본군이 침략하여서 점령하는 곳마다 위안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위안소가 많이 설치되면 거기에 배치해야 되는 요소들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1937년에 중일 전쟁의 시작라는 것은 중국, 그리고 나아가서 동남아, 그리고 태평양의 섬들에게 일본군 위안소가 계속 설치되어서, 그리고 많은 여성들이 연행되는 그러한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역시 계기가 된 것은 1937년 12월에 있었던 난징 대학살이었습니다. 이 난징 대학살의 과정에서 일본군의 병사들은 중국 여성들을 강간하고 그 다음에 살해하는 사건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던 일본군의 상관들이 굉장히 놀랐던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중국을 일본이 통치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일본군의 위쪽에서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안소라는 것을 설치하여서 일본군 병사들이 중국 안에서 중국 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을 막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병의 만연이 중국 대륙에서 시작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그 일본군 안에서 그랬습니다.
그러한 손병의 만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위안소를 만들어서 일본군이 관리하는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당시 생각을 하여서 일본군 위안부 제도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일본 정부는 몰랐던 거예요, 처음은. 그러나 그 이후에 알게 되어서 이제 일본 정부는 그러한 일본 내에서 혹은 조선 내에서 활동하는 업자들을 단속하지 않고 편의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당시 일본군, 특히 일본 육군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일본군의 결정이라고 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일본군은 위안소 설치를 결정합니다. 이것은 그 중고 문서 중 하나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리고 또 한국 내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일본군이 위안소를 설치했다라는 증거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다 거짓말이고요. 공문서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일본군 자체가 요선들을 동원하여서 일본군 위안소를 만든다라는 것을 먼저 결정합니다. 이게 그 증거 문서입니다. 상하이에 있었던 일본군의 헌병대가 군인들을 어떻게 위안할까라는 것을 생각하여서 위안소의 일환으로서, 위안소라는 것은 그 현재 알려져 있는 그러한 매춘을 시키는 그런 데가 처음 아니었고요. 오락센터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식당도 있고 게임센터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실상의 유곽, 그러니까 매칭업소를 만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이나 일본 정부가 역할을 분담합니다. 해외에 있는 일본 외무성의 연사관, 그 연사관에서는 특히 중국 쪽에 갈 때는 폐로 많이 갔기 때문에 그 도한상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연사관의 역할이었고요. 그 여선들을 폐로 실어오고 항구에 도착한 다음은 빨리빨리 이 여선들을 산역시켜서 일본 육군의 헌병대에 넘깁니다. 일본 연사관의 여선들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 여선들을 연사관에 머무르게 하면 진상을 알게 돼가지고 도망갈 여선들도 있다, 이렇게 걱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도착하여서 금방 헌병대에 넘기고 헌병대는 그 여선들을 위안소로 데려가는 이러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것도 당시의 공문서에서 정확하게 확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그리고 현지의 연사관, 그리고 헌병대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군이 여선들을 동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고 있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였어요. 이제 대표위안 전쟁이 시작되었죠. 1941년 12월 일본은 진주만에 있는 미군을 공격했고 동시에 마레이판도에 있는 영국군도 공격했습니다. 이제 대평양 전쟁에 돌입해가지고 위안소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동남아 그리고 태평양의 섬들에게도 다 설치됩니다. 당시 일본 군인들을 위안하는 방법으로서 더 이상의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여성들이 동원이 되는 위안소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둔
근인들을 위안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손들을 납치하다시피 데려가서 매춘을 강요하는 이러한 데가 일본군 위안소였던 것입니다. 자, 이곳은 위안부라는 여손들이 손노예 상태에 놓여져 있었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부분인데요. 중국 우한에 주둔한 다카모리 군부대에 위안소 사용 규정이라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안부는 방금 일본군 병사 100명에 대해서 1명의 비율로 배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위안부 1명에 상대해야 되는 병사들은 1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그 70명, 80명이 한 사람 위안부 앞에 그 줄을 선다, 이러한 현상이 자꾸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위안부 여성들이 손노예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문서에는 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업 관계자, 그러니까 비고용인이라든가 위안부, 그리고 여급, 이러한 사람들의 산책 행동 의욕은 제한되고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단시 산책 범위, 위안부들이 갈 수 있는 산책 범위가 아주 좁은 구역밖에 없었습니다. 이 빨간 손으로 그어진 구역 이외에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세로 100m, 가로 200m 정도의 아주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위안부 여성들이 손노예 상태가 되어 있었다라는 증거 중 하나가 되는 그 공문서로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황금, 그러니까 일본군 이외의 자에 대한 접객을 금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군 위안소는 일본 군인만, 일본 병사들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백하게 일본군의 위안소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문서 중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동원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많은 증언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사한 내용은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증언이 아니라 일본 병사들이 남긴 증언입니다. 일본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살아서 돌아와서 자신들의 전쟁 체험기, 그것을 수기 형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1945년 이후에 일본 안에서 많이 출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보면 그 일본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만난 당시의 조선인 여성들, 조선 위안부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조선 여성들이 일본 병사들에게 자신은 속아서 왔다, 여기에 왔더니 그 전혀 다른 약속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증언을 쭉 한 것입니다. 그러한 증언에 의하면, 예를 들면 모집업자들은
조선인 여성들에게 종근 간호사가 될 수가 있다. 간호사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간호사의 조수 같은 조역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따라오면 그 군대에서 다 숙소도 제공하고 먹는 것도 다 주고 그것은 다 무료이고 1년 정도 열심히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현지에 왔더니 매춘을 강요당했다. 이러한 내용이죠. 그것을 그러니까 위안소에 들어온 일본인 편사들에게 쭉 여성들이 말했습니다. 그것을 일본 편사들이 살아서 돌아와서 쓰기에 쓰고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군인을 위문하러 간다라는 단체에 모집하여서 갔더니 역시 현지에 가서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 도망가려고 해도 군인들이 여러 곳에서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도망가면 살해당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살해당했다라는 사례도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여성은 일본 공장으로 간다. 도쿄에 있는 군수 공장으로 일을 하러 간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간 여성도 있어요. 그 여성 중에는 조선에서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여성도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일본말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그것을 들은 일본 편사는 놀래서 당신은 왜 이런 데에 선생님이었는데 왔는가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여성은 1년간 도쿄에 가서 군수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도쿄를 구경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탔는데 배는 도쿄에 가지 않고 남쪽으로 쭉 와서 버마, 현재 미얀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일본 편사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취업 사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당시 주로 그 업자들은 많이 속였습니다. 여성들을. 많았던 것은 큰애 식당 종업원이 된다. 레스토랑의 요급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여성들은 12명, 13명 정도 단체에서 속았어요. 그 단체가 다 소작인 타르들이었는데요. 그 소작인 타르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사람이 성이 환 씨였다고 합니다. 대지주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환 씨는 어떤 모집업자하고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계약은 일본군의 레스토랑 요급으로 여성들을 다 고용한다라는 내용이었다고 한 거죠. 그런데 현지에 왔더니 완전히 12명, 13명 다 위안부로 손적 pon사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갑자기 일본군에서 통보가 내려와서 그 여성들을 12명, 13명 데려온 환 씨는 정말 놀랐다라는 거죠. 일본군은 그 환 씨에게 군속이라는 신분을 줍니다. 이게 다 그것을 기록한 헌병 하사관이었던 사람이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환 씨는 자신을 따라서 온 그 소작인 타르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죽을 죄를 지었다라고 계속 후회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패전이 된 이후에 그 환 씨는 계속 참았던 푸한 마음이 있어서 상관이었던 일본병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일으켰다고 그 책에서는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근로 본사대
모집되어 가지고 그것이 거짓말이었고 결국은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라든가 고급 창교의 가정부 메이드가 된다라는 말을 듣고 그 현지에 갔더니 매춘을 강요당했다, 막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인 편사들이 전달하는 전쟁 경험로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간제 동원이 된 사례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조선 안에서 면장이 와서 군의 명령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국가에 대한 본사로서 마을에서, 그러니까 면장이 우리 마을에서 5명의 여자를 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여서 끌려왔다, 막 이런 식으로 여성이 역시 울으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938년 일본 정부는 21세 이상의 여성들만 해외로 내보내자라는 비밀스러운 통보를 각 지자체에 하달을 합니다. 눈 감아서 일본군의 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러나 어린 여성들을 내보내면 안 된다, 이러한 지침을 일단 내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1942년 5월에 필리핀의 일로일로라는 데서 그 위안소의 위안부 여성들에 대해서 선병 검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병 검사의 기록인데요, 여기는 제1 위안소 여성들 8명 있었습니다. 8명 중 8명이 21세 미만입니다. 최연소는 16살로 확인이 됩니다. 16이라는 숫자를 보실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요, 일본도 1945년까지는 한국과 똑같은 세는 나이로 나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6살이라는 것은 만으로 말하면 14살에서 15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14살이나 15살이라는 굉장히 어린 소녀까지도 연애했다라는 증거문서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제2 위안소인데요, 또 나이가 어린 15살의 소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살이라고 하면 만으로 말하면 13살부터 14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의 실태라는 것은 아주 어린 여성들도 위안부로 통용했다, 굉장히 악질한 그러한 성격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가 그나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군은 이러한 위안부에 관한 그 기록물이라든가 거의 모두 소각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지만 9월 2일에 그 실제로 항복 문서에 서명할 때까지 3주 정도의 여유가 좀 있었어요. 그 사이에 각지에 있었던 일본군이 주로 했던 행동은 중요 문서 소각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증거 서류는 사라졌지만 그나마 남아있는 그러한 검문서 안에서도 일본군의 만행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위안부 제도라는 것은 조선이나 일본에 있었던 곤짠제하고 똑같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일본 우파가 그 말을 시작했고 요새는 한국 내에 있는 신친일파로 불리는 사람들이 일본 우파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면서 위안부들은 콘짱, 그러니까 공인된 매춘부였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러한
주장을 하는데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자, 일본은 1900년에 그리고 조선은 1616년에 콘찬제라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 목적은 뭐냐? 창기, 매춘부가 된 요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손병의 만연을 막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요손들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실제로 노예가 되기 때문에 요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제도로 콘찬제라는 것을 만든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우파나 한국의 신친일파들도 위안부 제도도 콘찬제였기 때문에 요손들이 보호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공인된 매춘부가 되는 것을 알으면서 자발적으로 매춘부가 된 게 위안부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왜 말이 안 되는지 조금 보시겠습니다. 먼저 창기가 되기 위해서는 업주들, 포주라고 하잖아요. 그 업주들하고 창기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이게 계약서가 정확하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램지오 교수라든가 이러한 계약서가 남아 있는 거 아니냐, 이러한 논문을 써서 큰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일본 내에서 그리고 당시 조선 내에서는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일본에서는 계약제가 정확하게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약간 그런 것들이 분명하지는 않았거든요. 위안부 제도의 특징이라는 것은요, 먼저 비밀 제도였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유괴수법으로 통용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끝까지 비공개로 했습니다. 콘찬제라는 것은 다 공개되어 있는 제도이거든요.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비밀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생명선이었습니다. 결국은 콘찬제라는 것은 다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누가 매춘부가 되었는가라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 명단이 다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경찰서에 다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그러한 제도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모두 경찰에 등록되어 있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일본 우파나 한국의 신친일파들이 말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가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조선 내에서의 콘찬제는 법적 제도가 있었는데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법적 규정이 통일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위안부 제도의 규정이라는 것은 각 부대가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통일되어 있는 규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규칙을 만들지 않는 부대가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손들을 보호하려고 해도 그 규칙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상황이었고 그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리고 위안부 제도의 목적 자체는 요손들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일본 병사들을 어떤 식으로 하면 가장 편하게 해줄 수 있는가. 램지오 교수 같은 사람은 정식적인 계약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일본인 요손들하고 업자 사이에는 계약서의 양식이 남아 있어요, 하나. 그러나 조선인 요손들의
있어서 그 계약서는 양식 자체에도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요손들이 업자들하고 맺은 계약 자체가 장기 계약이어야만이 이게 매춘부 계약인데요. 그러나 장기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 남아있는 계약서는 이것인데요. 자프 계약서였습니다. 자프라는 것은 술을 대접하는 여성을 말합니다. 이 자프 계약서를 내밀고 업자들은 특히 일본 여성들하고 계약을 맺은 사례가 하나 둘 실제로 문서로 남아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선인 여성들하고 맺은 이러한 계약서는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램지오 교수의 논문에서도 조선인 여성들의 있어서의 계약서가 없다라는 게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일본에서는 곤짱라는 것은 창기다. 그러니까 창기는 매춘부라는 뜻이고요. 그거하고 차프는 전혀 다른 존재였습니다. 일본의 많은 당시의 문서에는 곤짱이라는 것은 창기다 라고 하여서 곤짱 속에 차프는 들어가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업자들은 차프라고 일본 여성들을 계약해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은 차프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여서 이거 일본 여성의 경우에요. 위안소에 갔는데 위안소는 술 판매 금지 구역이었어요. 이거는 모든 위안소가 그랬습니다. 위안소는 술을 판매하거나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유럽 부대의 위안소 규정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프 계약으로 여성들을 특히 일본 여성들은 간 거죠. 자프이면 그 술을 대접하는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군부대에서는 성적인 본사만을 강요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여성들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자프 계약으로 하여서 자프로 활동한다고 생각하여서 갔는데 완전히 속아서 간 것이었습니다. 자, 조선인 여성의 경우인데요. 아주 심합니다. 그러한 조선인 여성에 대해서 나가사와 켄이치라는 군의관이요 한코우라는 데서 위안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군의관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건강 그리고 성병 검사 이런 거 한 거죠. 그 사람이 일본에 돌아와서 1983년에 한코 위안소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조선인 업자들이 여성들을 데려왔을 때 어떤 계약서라든가 도한 증명서라든가 이런 서류 같은 거 하나도 없었다. 그냥 데려왔다. 빈노의 딸들을 인신매매하듯이 사들였어. 이것은 데려올 때에 가부르금을 좀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들여서 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려오면 노예처럼 만들어버렸다. 이게 바로 군의관이 조선 여성들이 손노예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당시 일본인 여성하고 조선인 여성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1930년대에 조선 여성들의 식차율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식차율이라는 것은 그릇차를 얼마나 일을 그릴 수가 있는가
것을 말하는데 일본어의 히라가나라든가 그 한글을 양쪽을 읽을 수 있는 여성은 당시 조선인 여성 중에 8%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92%까지의 당시의 조선인 여성들은 문맹이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 같은 거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에 비해서는 일본인 여성들은 70%까지가 이제 글자를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도 교묘하게 일본인 여성들에게도 그 계약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일본인 여성들이 속아서 위안부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인 여성의 경우는 거의 100% 그 속아서 갔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것으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말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로 업자들은 여성들을 속여서 데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0년 이후는 법을 개정하면서 동원을 굉장히 쉽게 만들었습니다. 1940년의 문서인데 여성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아도 데려가는 업자들만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식으로 입증이 되면 그 여성들은 업자들이 그 서류의 인원수만 적으면 데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5명 데려갑니다. 그러면 그 여성들이 어떤 여성들이냐라는 신원 조회를 하지 않아도 그냥 업자들만 문제 없는 사람이다, 이 문제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은요, 일본군이 인정하는 업자다, 이거였어요. 일본군이 인정하지 않는 업자들은 다 단속했거든요. 그러나 일본군이 선정하거나 일본 정부 혹은 일본 지자체에서 선정한 업자들은 거의 무조건 통과시켜버렸어요. 데려가는 여성이 25명이다, 그냥 데려가게 만들었어요. 이게 1940년 이후 더 이런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21세 미만의 당시 청소년도 업자들이 문제가 없으면 데려갈 수 있게 만든 증거 증명서입니다. 여기에는 도도부현의 치사가 도장을 찍거나 직업 소개 소장이 도장 찍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치사의 도장 같은 거 받을 필요 없었던 거죠. 여기저기에 있는 직업 소개 소장의 도장만 있으면 21세 미만의 당시는 21세 미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청소년 21세 미만의 청소년이라고 해도 자유롭게 데려갈 수 있었어요. 당시 일본은 법제도로 위안부 동원을 아주 쉽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2년 이후는 여성들을 데려갈 때는 이제 일본군 관계자라는 신분을 줬습니다. 그 증명 서류입니다. 이제 그 해외로 갈 때 위안부다, 잡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일본군 관계자 이런 식으로 하여서 다 나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쯤은 일본 경찰 그리고 일본 외무성은 이제 여성들을 동원해 협조를 안 하게 됩니다. 일본 경찰 그 위에 있는 일본 법무성이나 그리고 외무성은 더 이상 못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격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여성들을 해외로 보낸다라는 것은 여성들이 죽어도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더 이상 큰애 요청이라고 해도 못한다. 그러니까 1942년 이후는 일본에 있는 육군성 그러니까 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육군성이 여성들을 내보내는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육군성은 중국이나 동남아 현지에 있는 일본 현지 일본군의 요청을 거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계속 일본 요선들, 조선 요선들, 대만 요선들 다 해외로 나가게 된 증거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위안부 합의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요. 그런데 인도 쪽으로 미안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여서 15개를 한국으로 건넸습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가 이 한일 위안부 합의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 이런 식으로 한국과 일본의 외상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TV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서는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단시요. 그 후 그런데 문제는 계속 일본의 책임자들이 위안부 합의를 거역하는 위안부 합의에 위반이 되는 말을 계속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 합의 3주 정도 후에 일본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안부가 간접적으로 연행되었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가 UN 인권위원회에 나가서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UN 인권위의 여러 위원들은 일본 대표를 상당히 불쾌하게 야단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위안부 합의를 했는가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일본은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도 거기에 있는 천신에 위배되는, 그러니까 일본에는 어떤 죄도 없다, 그냥 자발적으로 여성들이 위안부가 된 것뿐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안부 합의라는 것은 일본이 먼저 곁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들 일부는 한국 법원에 일본을 제소했습니다. 그게 2016년이었죠. 그 재판 결과가 2021년 1월 8일에 나왔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승소가 선언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위안부 피해자분들은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 위안부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국제사회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본 위안부 문제는요, 자료와 논리, 담론 그리고 전략의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쪽에서는 일본의 의파라든가 일본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이 위안부 문제에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망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연구와 그 연구물의 대중화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 측의 망언을 막아내고 이 위안부 문제가 일본의 전쟁 범죄였다라는 것이 세계의 상식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위안부 피해자분들이 90세를 다 넘셔가지고 계속 살아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안부 생존자분들이 혹시 다 없어졌다, 그러한 날이 온다 하더라도 그 후손들이 사실은 남아 있고요, 그리고 후손이 없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이라고 해도 지원을 하는, 그리고 양자가 된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위안부 문제라는 것을 계승하면서, 그리고 우리 같은 용의자들도 이 문제를 계승하면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전쟁 범죄 이런 것을 계속 고발해 나갈 작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권, 인도에 대한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일본은 온갖 방법을 통해서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왜곡하거나 숨기려고 계속 여러 가지 작전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계속 고립되었어요. 세계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본은 빨리 깨닫고 이 일본의 전쟁 범죄의 중심적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사과 그리고 배상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의원 최강 1교시 호사카 유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